이른바 50 비리 전국의 신호탄이 되었던 새마을운동본부의 비리 의혹은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다. 관계 당국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지만 비서실에서도 시중의 소문을 보고했다. 나는 그때마다 조사를 시키거나 동생을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잘못을 시정조치토록 했다. 사실로 밝혀진 의혹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동생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불시에 직접 동생 집을 찾아가 차고를 열어본 적도 있었다. 그 후로도 동생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그치지 않아 퇴임하기 전인 1987년 여름에는 감사원을 시켜 감사를 진행했고 아울러 회장직에서 사퇴시킨 후 미국으로 보내버렸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의 친인척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60 측은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동생을 겨냥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60의 50 청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선택한 것이다. 동생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3월 18일 정보기관 관계자가 은밀히 동생에게 출국을 유도했다. 세상이 시끄러우니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동생은 자신의 비밀 출국이 해외 도피로 여겨져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정부의 요구라는 말에 당장 그날 저녁 서둘러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는 당국의 귀띔을 받은 기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음날 조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당연히 여론은 들끓었고 야당은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늦게 동생의 비밀 출국 소식을 보고받은 나는 안현태 전 경호실장에게 관계 당국의 협조를 받아 당장 데려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동생인 이틀 만인 20일 김해공항을 통해 황급히 돌아왔고 노태우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갔다. 며칠 뒤 나는 이미 받아놓은 레이건 대통령의 방미 초청 계획에 따라 출국해야 했다. 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던 3월 29일 동생은 검찰에 연행됐고 31일 새벽 2시 수갑을 찬 모습으로 구치소에 입감됐다. 나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문제를 재임 중에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동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외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의 정치적 날개를 잘라버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50 청사는 그것으로 그칠 일은 아니었다. 나의 친인척들과 관련된 새로운 비리 의혹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를 채우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노드롭 사건, 1회 재단 모금, 골프장 인허가 문제 등 나와 직접 관련된 의혹들과 아내가 관여했던 새세대 신장재단과 새세대 유경회 등에 대한 의혹들도 제기됐다. 각종 언론 매체는 의혹만 제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황당한 소문들까지 여과 없이 보도했다. 정부 당국마저 무책임한 여론몰이에 휘둘리고 있었다. 연희동 집에서 김포공항으로 통하는 비밀 지하 통로가 있다는 소문도 퍼졌고 내가 여수항을 통해 밀항을 꾀하고 있다거나 한미 1군단 지역으로 피신을 기도하고 있다는 등의 삐라가 살포되기도 했다. 내가 미국에 호텔, 골프장, 목장 등 10여 건의 재산을 빼돌려 놓았다며 그 목록이라는 것이 보도되고 호주에도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유언 비어가 나돌기도 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호주를 공식 방문하면서 호주 내에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호주 정부에 공식으로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다. 아무리 50 청산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였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국가의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지 못한 국치적 처사였다. 그 후 호주 정부가 사실 무근임을 문서로 통보해 왔는데 그 사실은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 여야는 협상을 통해 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시작될 13대 국회의원 총선 시기에 관해 대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2월에 야당이 이기면 4월에 실시한다는 데 합의해 놓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4월 28일 이전까지 치르게 되어 있었고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총선은 2월에 치러야 했던 것이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여야 각 당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은
1988년 새해 벽두부터 지역에서 사무실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민정당 사무국은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따라 공천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공천 신청만 받아놓고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선거법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그 말은 겉으로 내세우는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노태우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실시하려는 속셈 때문이었다. 그중 노태우 당선자 측의 생각은 오로지 민정당과 6공화국 정부에서 나의 색깔을 철저히 지우고 노태우 1색으로 만들려는데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나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그러자면 명실상부하게 내가 퇴장한 뒤인 2월 25일 이후에 공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만일 당초 예정대로 조기 총선 일정이 확정돼 1월에 후보 공천이 이뤄진다면 내가 일정 부분 지분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노태우 당선자 측의 공천권 행사가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노태우 당선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나의 비서실장이었지만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김윤환은 노 당선자 측이 공천권 독점에 연연하는 데 대해 누구의 도움을 받아 공천이 되었건 일단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모두 당 총재이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람이 되기 마련이라면서 조기 총선을 설득했다. 안무혁 안기부장도 총선 시기를 늦추려는 이유가 공천권 지분 때문이라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 공천권의 90%를 노태우 당선자에게 준다는 각서를 받아오겠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들을 보고받고 김 실장과 안 부장에게 노태우 당선자가 공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대통령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조기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선거 전략의 상식이었다. 대통령 선거 직후 김대중, 김영삼, 양 김씨는 후보 단일화 실패로 정권 교체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지지자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었다. 두 김씨는 서로 그 책임을 상대편에 미루면서 반목하고 있어 야권은 지리멸렬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야권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킬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2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민정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또 시간이 흘러 대통령 선거 때의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 견제 심리가 나타나 대통령은 여당 후보를 뽑아줬으니 국회의원은 야당을 뽑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어차피 4월 28일 이전까지는 실시해야 한다면 여권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개강하는 봄철이 되기 전에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이치였다. 1960년대 이후 20여 년간 매년 3, 4월은 연례 행사처럼 학원 소요가 일어났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치르는 선거는 집권 여당이 불리하기 마련이었다. 나는 1988년 초에 총선 일자를 2월 9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민정당 사람들 중에도 조기에 총선을 치른다는데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김윤환 비서실장이나 안무혁 안기부장이 노 당선자 측에 조기 총선을 설득한 것도 나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따른 것이었다. 공천권은 전적으로 당 총재에게 일임한다는 뜻을 비서실장과 안기부장을 통해 분명히 밝혀두었지만 조기 총선에 반대하는 노태우 당선자 측은 야당과의 선거법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 시기 결정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 선거구에서 1에서 4명씩 뽑는 중선거구제가 당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구 1인의 소선거구제로 선거법을 타결지었다. 새 선거법은 내가 퇴임한 뒤인 3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 당선자 측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소선거구제에 합의한 것은 종전과 같은 1구 2인의 중선거구제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90여 명밖에 공천할 수 없지만 1구 1인의 소선거구제에서는 200명 이상의 후보를 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중에 있는 사람을 보다 많이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노 당선자 측의 이러한 결정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이다.
첫째는 내가 공천권을 전적으로 당선자 측에 일임한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나의 임기가 남아있는 시기에 공천 심사를 하게 되면 나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노 당선자 측이 잘못 판단한 일은 근거 없는 지나친 자신감이었다. 양 김 씨와 그 추종 세력들은 수십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숱한 선거 경험을 쌓아온 선거에 관한 한 최고의 베테랑들이었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국회의원 선거에는 모든 것을 걸고 전력 투구할 것인 만큼 결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았기 때문에 2등만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었던 중선거구 제도에 익숙해 있던 민정당으로서는 1구 1인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을 각오해야 했다. 그런데 노 당선자 측은 대통령 선거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근거 없이 낙관하며 자만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너무 많이 당선되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당선자를 적정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하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인 3월 17일 권익현 전 대표의 탈락 소식을 듣고 청와대로 달려간 최문식 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켜서는 선거 치르기가 어렵다고 하자 충분히 많이 당선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2월에 총선을 치르자는 것이 여권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지만 노 당선자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선거일을 4월 26일로 확정했다. 아울러 선거 날짜에 맞춰 공천 작업이 진행되었다. 결과를 보니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고 자기 의중의 사람들 중심으로 챙겼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누가 봐도 당선 가능성이나 자질 등은 고려하지 않고 논공 행상에 치우친 인선이었다. 박철원의 사조직이었던 월계수회 중심의 공천 결과였다. 권익현, 권정달, 윤길중, 봉두환, 정성모, 이상익, 박경석, 김상구, 홍성우, 이찬혁 등 민정당의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또는 노 당선자 측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대거 배제됐다. 지역구가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89명의 현역 지역구 의원 가운데 27명이 낙천됐다. 또 전국구 후보 명단에 이재형 전 당대표, 노신영 전 총리 등의 이름이 없었다. 공천자 명단이 발표된 3월 18일은 금요일이어서 이날 신문들은 금요일의 대학살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반면에 월계수회의 박철원, 나창주, 강재섭, 이재황, 박승재 등이 공천되었다. 민정당 내에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지만 중요한 결정은 모두 청와대에서 내려왔다. 당대표를 지낸 권익현의 공천 탈락 사실을 공천심사위원장인 최문식 대표도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고 있었을 정도였다. 13대 국회 민정당 후보 공천의 주제는 한마디로 전두환 그림자 지우기, 월계수회 깃발 달기였다. 오공 세력을 지워버린 자리를 선거 기간 중 노태우 친위대 행세를 한 월계수회 세력이 차지한 것이었다.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의 공신 가운데 박철원, 최병렬, 현흥주, 이병기 등 측근들은 대통령 친위 세력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부터 나를 딛고 올라서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짓밟고 올라서야만 노태우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서의 권한을 온전히 장악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듯이 동력 하늘에 오늘의 해가 뜨기 위해서는 어제의 해는 서쪽 산마루로 자취를 감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잘 몰랐던 권력의 그런 속성을 그들은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던 것 같다. 노 당선자는 발표 전날 내 비서실장이었던 김윤환 정무장관을 보내 공천 결과를 알려주었다. 나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군 시절 지휘권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뒤에는 후임 지휘관의 지휘권에 대해 털끝만큼도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신조였다. 그것은 나 개인의 신조였을 뿐만 아니라 군 지휘권 인수인계의 철칙이었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나는 내 고향인 합천 한 곳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 그것도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때 동생 전경환이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었던 것뿐이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았을 수도 있었다. 전두환 지우기, 월계수의 띄우기를 통해 노태우 정부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후 전국 운영도 자신들의 목표와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었다면 누가 시비를 걸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지만 노태우 대통령 측은 자만심에 빠져 마음 내키는 대로 공천을 해도 압승할 것이라고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선거에서의 패배로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야당의 발목이 잡히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어느 정당이든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함에 있어 당선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당성이나 당에 대한 기여도, 청렴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의정활동 성과와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갈이의 필요성 때문에 현역들을 대폭 교체하고 신인 중심으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단지 특정 계파라고 해서 공천한다면 패배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청와대가 공천심사에서 당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전두환 지우기, 월계수에 띄우기에 더욱 집착하다 보니 이처럼 비합리적인 공천심사 결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6명의 대상자 중 지지도 1위에서 5위까지의 후보자는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이 가능하지만 지지도 6위인 한 사람만은 당선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굳이 지지도 꼴찌인 사람을 공천한 사례도 있었다. 그 사람은 물론 낙선했다. 노 대통령 측은 영남을 비롯한 친여 지역에서는 민정당의 간판만 달고 있으면 당선은 맡아놓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특히 1구 1인제의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야당 표가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민정당에 절대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와 민정당 지도부는 224개 지역구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50개 내외의 지역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 직전의 최종 보고는 148석 확보였다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여러 차례 당선 예상자를 보고받았는데 언제나 3분의 2 내외의 압승을 보고받았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실토하고 있다. 당시 정보기관에서는 당선 가능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최하 85석에서 최고 92석이라고 보고했다. 또 후보자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당선을 확신하고 지역구를 벗어나 서울의 사우나나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명단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민정당 지도부는 경찰과 정보기관의 이러한 자료에 대해 오히려 무슨 근거로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해서 당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심기를 상하게 한다고 하여 보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150석을 넘어 너무 많이 당선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말까지 언론에 털어놓고 있었다. 마침내 선거전이 시작되자 야 3당은 나와 5공화국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췄다. 6공화국이 5공화국을 모태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5공 정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웠다. 5공과 6공을 싸잡아 민정당 정권에 대한 공세가 가열되자 정부와 여당은 5, 6공의 차별화를 통해 공격을 피해 나가려고 했다. 노태우 정부는 결국 4월 1일 광주 사태를 민주화를 위한 학생과 시민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정부가 광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노태우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반정부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 격렬한 시위를 촉발시켰을 뿐이었다. 격렬한 학원 소요는 선거 분위기와 맞물려 과격한 정치 집회로 확대됐고 전국은 점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야당 붐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결국 17년 만에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선거의 결과는 참담했다. 집권당인 민정당이 지역구 87석에 전국구 38석으로 총 125석을 획득했다. 이는 총 의석 299석의 41%로 과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참패를 거둔 것이다. 김대중 씨가 이끄는 평민당은 호남 지역을 석권해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쳐 70석을 차지했다. 김영삼 씨의 민주당이 60석, 김종필 씨의 공화당이 35석을 각각 차지했다. 야당의 득표율이 66.04%인데 비해 여당은 겨우 그 절반인 33.96%에 머물렀다. 의석수에 있어서도 야당 172석, 여당이 125석으로 야당이 여당의 1.4배에 달하는 대승을 거둔 것이었다.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 선거 패배의 원인은 누가 봐도 공천 실패에 있었다. 그러나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얼마 뒤 공천 작업에서 겉돌기만 한 당 간부들만 애꿎게 물러났고 막상 공천을 좌지우지한 월계수회 박철원과 최병렬 등은 건재했다. 상황을 오판한 최고 책임자가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었으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을 터였다. 노 대통령은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자는 맥빠진 위로의 말을 내놓았을 뿐이다. 청와대 당국자는 황금 분할과 같은 절묘한 의석 분포가 이루어졌다는 어이없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에 이 의뢰를 제기하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안무혁 안기 부장은 선거 결과가 나온 지 며칠 후 노태우 대통령을 찾아가 박철원 등 노태우 대통령 인척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했다. (13대) 총선의 결과는 결국 전국 지형의 변화를 몰고 왔다.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야권 통합을 위한 사퇴 압력에 밀려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김대중 씨는 총선에서 제1야당의 당수로 부상했다. 총선이 끝난 11일 만인 5월 7일 전당대회에서 평민당 총재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 씨도 마찬가지였다. 야권 통합의 명분으로 총재직을 자진 사퇴했던 김영삼 씨도 5월 12일 역시 94일 만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총재에 복귀했다. 4.16 총선은 양 김 씨가 야권의 지휘봉을 다시 잡는 전환점이 됐다. 특히 대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김영삼 씨는 평민당의 제1야당의 위치를 내줌으로써 두 사람의 묘한 경쟁 심리는 누가 더 격렬하게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느냐 하는 경쟁을 유발했다. 두 사람은 대선 패배에 대한 감정적 앙금을 집권 민정당을 향해 동시에 쏟아냄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돼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잃고 야당에 끌려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13대 국회가 1988년 5월 개원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줬다는 비난에 얼굴을 못 들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 씨는 당당한 모습으로 등원했다. 노태우 정권의 공천 실패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며 이들을 기사회생시킨 것이다. 3개 야당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게 되었다. 국회가 개원하자 이들은 곧바로 50특위와 광주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오복 문제를 무기 삼아 노태우 정권을 몰아붙이자는 데 의기투합했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야당의 공세를 막아보려 했으나 이것은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었다. 결국 국회는 6월 27일 50 특위와 광주 특위를 구성했다. 다음 날인 6월 28일 윤길중 민정당 대표는 국회 대표 연설에서 5공화국 문제를 감정적, 보복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소리를 탐하다가 대의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 된다며 국가 전체의 대외적 모습과 헌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줄 것을 호소했지만 소수 여당의 힘 빠진 외침 그 이상은 되지 못했다. 7월에 접어들어 50 특위가 첫 간사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하자 여당은 올림픽 때까지 정치 휴전을 하자고 제의했다. 여야 각 당은 7월 29일 50 특위에서 다룰 비리 사안을 각각 발표했다. 민정당 18건, 민주당 56건, 평민당 20건 등 총 100건 가까이 되었다. 여당의 휴전 제의에도 불구하고 50 특위는 8월 들어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1일과 12일에는 합천에 있는 나의 선영을 비롯해 전남지사 공관의 대통령 전용 시설과 일해 연구소 등을 현지 조사했다. 8월 22일이 되자 노태우 대통령도 3개 야당의 대표와 연쇄적으로 회담을 가졌고 윤길중 대표는 50 청산을 위해 사과, 헌납, 낙향이라는 방안을 마련해 나와 협의를 한 후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정당도 9월 7일부터 이틀간 소속 의원 세미나를 열고 50 단절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정당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내가 스스로 결단해 주기를 촉구하기로 하고 내가 불응하면 당에서 대표단을 파견해서 정식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민정당의 건의를 받은 노태우 대통령은 9월 10일 민정당 중진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역사의 단절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후 부정적 요소는 단호히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는 50 청산밖에 없다는 듯이 정치권과 언론이 온통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으나 당시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정치 안정과 사회 안정이 1위와 2위로 뽑혔고 50 청산 문제는 3위에 그쳤다. 노태우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민주개혁 문제는 9위였다.